네, 보름째 이어진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해서 밤샘 협상을 이어가던 정부와 의료계가 오늘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모습도 현장으로 보여드렸는데요. 5개 조항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걸 보면 내용면도 중요하지만 이낙연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정권을 부여받아서 이번에 의료계와 협의를 끌어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뭐 전권을 갖고 했다 이런 차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하나의 모델인 것 같아요. 이러한 갈등은 뭐 도처에 산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와 국가와 어떤 그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의료계는 하나의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나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또 특정 집단, 뭐 의료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의료계를 뭐 단순하게 특정 집단이라고 말하는 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갈등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대체로 지적하는 게 정치가 갈등 조정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예. 이제 의료계와 정부 입장이 다른데 오늘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은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라는 문제,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 주장에 다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양쪽이 완벽하게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랜 기간을 거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왜 정부가 굳이 이런 상황 때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에 어떻게 의료계가 파업할 수 있냐, 또 이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회의 갈등들을 합의를 모색해 나갈 것이냐의 중대한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지금 이거는 뭐 지금 논의를 미뤘다는 거 아니에요. 원점에서 이제 재논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장은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냐 문제인데,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민적인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나 의료계의 목소리 있었는데, 물론 언론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왜소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정부와 의료계가 이 상황이 일단 좀 잦아든 다음에 양쪽의 의사를 충분히 좀 수렴하고 좀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부와 의료계 간에 계속 의견 충돌이 있던 와중에 이 정치권이 개입이 되면서 좀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제 국무총리 시절에 뭐 별칭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디테일에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낙연 플러스 디테일, 이태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서 별칭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책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가지 말고 세부적인 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그것이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은요,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이 런닝메이트인데 이 집권당에서는 당대표가 정책의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장한테 힘을 줘서 결국은 정부가 풀지 못한 것을 집권당이 풀었다는 의미에서 이거 상당한 함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정청의 협력 체제를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집권당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다만 정부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정책이라는 건 크게 3가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책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게 됐잖아요.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그 의료 정책을 펼치냐? 타이밍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뭐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있지만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세 번째로 공감을 그냥 가져올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한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3년 6개월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서서히 이제 그 무게중심이 집권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낙연 대표가 한 6개월 정도 당대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정책 리더십을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책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국회가 셧다운됐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정책위 의장,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어저께 사실 당정 협의가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당정 협의를 좀 지연시키고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됐습니다. 오늘 국회에 재개방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사실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어서요. 앞으로 일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또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말씀처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일정을 계속하기는 어렵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2.5단계로 격상하고 난 이후에 상황이 이전과 좀 다른 게 일단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전파력이 빠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마스크를 하고 또 식당 같은 음식점에 있어도 좀 거리두기를 하면 괜찮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임을 가졌던 건데 지금 일단 10인 이상은 못 모이는 겁니다만 실내에서 같은 식당에 있어도 걸린다라는 감염된다는 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마스크 쓰고 있어도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국회는 워낙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 민원인들. 그냥 이런 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나 회의, 공청회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일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이제 국회도 여기도 뭐 이제 이 칸막이라나요? 이 네. 가림막을 했는데 설치했는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고 회의할 때도 화상으로 좀 하고 말이죠. 우리 강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일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회의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황을 막는 거 이외에는 예방하는 거 이외에는 별 왕도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을 네. 때 아예 국회에서도 좀 새로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관련된 법안들도 지금 발의된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시스템적인 마련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법안도 이제 제대로 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벌써 이렇게 좀 잦게 벌써 이렇게 2번, 3번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어떤 식의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예산 국회예요. 굉장히 중요한 예. 국회라 하더라도 저는 조금 이제 좀 국회가 미숙했다고 좀 보는 게 지금 2.5 단계고 3단계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굉장히 위중한 상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접촉을 막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솔선수범 보였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당분간이라도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은 국정감사를요 개원하고 2주 후에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보면은 뭐 지금도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추석 후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아주 굉장히 상례적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을 다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 9월 한 달 동안은 의회가 솔선수범이 돼서 이 비대면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주 굉장히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 학교도 지금 2학기 개강을 했지만 바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착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이냐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 9월 한 달 동안 충분히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우리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나오면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법제화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국회의사 일정을 좀 이번 올해는 좀 채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사실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간은 100일이라고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시간이 좀 지연된다면 정기국회 일정도 좀 늘리는 것도 실제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의회 과정을 정말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100일 속에서 너무 일을 안 하는 국회가 많았어요. 네. 그리고 더 하나 흥미로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요. 국회가 언제 끝나냐? 11월 달 끝납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면 대통령 선거고 국회는 국회지 왜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의회 일정을 빨리 끝내냐?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월에 선거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가 작동 안 하나요? 11월 3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예요.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100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사 일정을 아주 사전에 잘 정리를 해서 그래서 미국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반드시 다음 해에 있을 국회의사 일정을 전년도에 완전히 완성을 시켜놓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완전히 주먹구구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국회가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회의사 일정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면적으로 국회의원한테 좀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좀 자신들에 맡기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100일에 알차게 쓰면 그 안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충분히 할 수 말씀이신 있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국회가 셧다운되면서 사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후의 첫날이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출범 100일을 맞은 날이어서 기자간담회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짚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DNA를 국민의힘에 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당내 인사를 만들어내겠다, 발탁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인물은 없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좀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글쎄 이제 어쨌든 인물이 정해져야 되는 거니까 정당의 지지도가 설령 높아지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 인물에 투표하는 거잖아요. 예. 뭐 다들 지금 말씀처럼 여당에는 지금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지지도가 지금 이낙연, 이낙연 두 분이 지금 계속 1,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야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굉장히 언론의 노출도가 잦더라고요. 어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이 국민의힘으로 이제 최근에 바꿨습니다만 통합당이 보여줬던 아주 그 좀 수구적인 태도, 그리고 극우적인 태도 이런 것들과 이제 결별의 시초를 마련했다, 단초를 마련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최근에 8.15 집회라든지 뭐 사랑제일교회 이런 것들과 이러한 곳들과 이러한 단체들과 과연 얼마나 명시적으로 결별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것을 아직은 명시적으로 결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왜 이렇게 지나치게 뭐 광주 민주화운동 5.18 거기 무릎 꿇고 왜 사과하느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통합당, 과거의 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당명을 바꾸면서 그런 것과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설령 당내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지지층의 이탈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탈이 있어야지 새로운 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중도층이. 최근에 코로나19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에 있어가지고 물론 그 전부터 8월 14일 날 이미 100명 넘는 확진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진자가 늘어난 거 사실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세력들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주자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찾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하죠. 향후 야권의 후보가 없을 때는 안철수를 비롯해서 안철수 전 대표 비롯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 현재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향후 이제 김종인 리더십이 더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당내 그런 반발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 얼마나 잘 제어하고 통합해 나가느냐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그 안철수 대표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아니 국민의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인데 왜 자꾸 외부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외부 인사 관련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죠. 근데 또 이렇게 당내에서 인사를 찾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떤 인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초창기 때는 뭐 70년대생 40
접세에 예. 경제통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그게 좀 수그러들었어요.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고 정당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라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정당에서 자기 후보가 나온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데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 여전히 보수 후보군이 좀 부각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샌더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 아시잖아요. 민주당 경선에 나왔었던 그분 무소속입니다. 미국은 무소속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정당 경선에 그쵸. 무소속이 참여? 그만큼 이제 누구든지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석하라는 걸 한다면 저는 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나온다 한다고 한다면 당에는 규칙이 있어요. 그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과 동일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광역단체장 후보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뽑든지 아니면 그게 국민 참여의 비율이 낮다고 한다면 지금 50대 50으로 돼 있으면 그걸 70으로 올리든지 그렇게 변화될 수는 있지만 예. 결국은 필요하다면 다 같이 함께 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연대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정당들이 후보를 뽑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뭐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당정이 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차 추경 관련된 논의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이 모두 일단은 선별적 지급하는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선정 기준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행정적인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급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지급 때도 사실 이 선별적 지급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런 행정적인 비용 문제 때문에 전 국민 지급 쪽으로 가닥이 잡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논의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쪽으로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어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의견은 좀 갈리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는 뭐 확실하게 이제 선별 지급 쪽으로 가는 것이고 네. 이재명 지사가 특히 이제 여권 내에서 계속 보편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당에서 결정이 되면 따르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죠. 당연히 따르는 거죠. 예. 따르는 건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선별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선별 지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차 때는 이제 경기 부양의 측면이 좀 있다면 이번 좀 구제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면 뭐 선별 지급도 의미가 있겠으나 역시 아무리 선별 지급이 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요. 어려운 사람이 더 두껍게 이른바 두텁게 그 이낙연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텁게 예. 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과연 역시 누구의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보험료로 기준을 할 것이냐. 부동산 가격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건 기술적인 문제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양쪽에 특히 어느 쪽을 완전히 배제한 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설령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요. 상대방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역시 필요하다. 아까 의정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갈등이나 모순이나 이런 의견의 차이는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든지 정치의 핵심은 바로 그런 가치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시민적 공론화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물론 계층이나 입장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정책이 모든 계층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모순을 해결하면 다른 모순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선별적인 무게가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잘 모아나가는 과정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저라면은 보편적 차등 지급을 주장합니다. 보편적 차등 지급이요. 다시 얘기해서 예. 액수 좀 줄이더라도 2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다 지급을 한 다음에 예. 나머지 취약계층한테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물론 더 들다 하더라도 지금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적은 두 가지 아닙니까? 소비를 확대하고 취약진 계층을 보호한다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면 이도우하나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거를 절충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편적으로 주고 그리고 더 취약한 분들한테 조금 더 차등 지급하는 보편적 차등 지급의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 아니면 선별 줘야 된다 기준은 뭐냐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논쟁할 때가 아니고 절박하거든요. 빨리 취급을 하고 그리고 배제됐을 때 오는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모으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차등 지급에 대한 그 방안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렬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